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개의 나라가 한 번씩 등장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를 왜 삼국시대에 껴주지 않는가? 가야라는 나라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총 네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삼국시대로 부르는가? 그런 얘기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각각 등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봤으면 이제는 경쟁하는 모습을 봐야겠죠. 근데 이 경쟁의 과정 속에서 한 번씩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과정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너무 이미 유명해서 다들 아마 배우기 전에도 알고 계실 거예요. 광개토대왕인데 사실 뭐 우리 역사에서 대왕자, 더 그레이트 이렇게 대왕자를 붙여주는 몇 안 되는 왕이기도 하죠. 두 명밖에 없어요. 광개토대왕, 그다음에 나중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정조대왕 가끔가다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 이름 자체가 사실 왕이 살아계실 때는 뭐 전하, 폐하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역사가들이 이 왕의 어떤 정치 스타일이나 업적은 이런 글자로 표현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왕 이름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왕 이름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쓰는 넓을 꽝자에 10개자에 흑토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땅을 정복한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분이 이제 고구려 전성기의 시작이다. 요 얘기인데 근데 요거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시면 전성기가 아니고 음,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나라 다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했죠. 한 번씩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전성. 한 번씩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야 전성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주죠. 그게 바로 한강 유역이잖아요. 근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건국 시작을 한강에서 하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한 상태에서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단 전성기가 좀 빨리 오죠. 그래서 고구려의 전성기가 아니, 백제의 전성기가 가장 먼저 오는데 백제의 전성기 누구였어요? 어느 왕이었어요? 근초고왕이었죠. 근초고왕. 그래서 근초고왕 때가 백제의 전성기구나라는 걸 제일 좀 강렬하게 볼 수 있는 게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구관왕을 죽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가능했던 건 고구려의 고구관왕 시절에 막 전연의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고구려가 좀 약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건 이제 백제에게 찾아온 기회죠. 고구려가 막 다른 전연이나 이런 침략을 당해서 고구려가 약해져 있다는 건 백제한테는 기회란 말이야.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기회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즉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딱 내 것으로 잡고 이 기회를 바탕으로 펼쳐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만이 나한테 온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거야. 준비된 사람만이. 그래서 근초고왕이 고구려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전성기로 나아갈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그 앞전에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백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선 그 앞에 준비를 해주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초고왕 때는 요 준비를 해주는 앞선 왕이 고이왕이고요. 지금 고구려는 전성기가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이 전성기를 이름을 날릴 수 있게끔 앞에 누군가가 준비를 해준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미 배운 사람이겠죠. 누구겠어요? 바로 소수림왕인 거죠. 소수림. 이런 식으로 소수림왕이 개혁을 바탕으로 국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신라는 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소수림왕의 왕권 강화 3대 프로젝트 있죠. 불태율.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태율. 뭐였어요? 불교, 태학, 율령. 그죠?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겠죠. 아무튼 소수림왕 때 여러 가지 노력과 개혁을 바탕으로 고구려가 많이 힘이 세져서 그때 쌓아놨던 힘을 가지고 광개토대왕 때 이제 뻗쳐나가는 거죠. 네, 광개토대왕은 되게 길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진격 방향이 북쪽이었습니다. 북쪽 방향으로 진격을 했고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두 지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동을 확보했고요.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데 요 얘기를 들으셨으면 요동을 확보했고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요 얘기를 들으셨으면 이 두 지역을 머릿속으로 대충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요 어디였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의 북쪽, 우리나라를 넘어서 북쪽이 여기가 만주죠, 만주. 그다음에 요동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간다고 할 때 그 길목이 되는 바로 요 지점, 요 지점이 요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억나실 거예요. 이미 우리 신라 때 배웠던 거니까. 신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물이 지금 보고 계시는 호우명 그릇이죠.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바닥에 을묘년 국강산 광개토 지호태왕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래서 광개토대왕에 대한 리스펙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인데 이게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출토된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신라의 누구였어요 이거? 일시정지하고 한번 맞춰봐. 누구였어요? 뇌물마립간이었죠. 뇌물마립간이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이걸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들어주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보내서 당시 신라를 괴롭히고 있었던 일본 외도 물리치고 가해 지역까지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광개토대왕이 이제 도와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라한테 우리가 도와준 거 아니냐, 우리 아니었으면 너네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뭐 고급스럽게 정치적 영향력 강화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뭐예요? 이거 사실은 간섭이죠, 간섭. 근데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부터 고구려가 이렇게 신라를 도와주고 나서 고구려가 신라의 정치를 간섭하게 되는데 이게 신라한테 물론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이긴 하지만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신라한테도 장점이 있기는 있다는 거죠.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고구려가 신라를 중국에 소개해 줬다. 이런 정도의 장점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때 이제 금관가요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고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고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광개토대왕 때의 영토인데 상당히 넓기도 넓죠. 그래서 이 지도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포인트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굉장히 넓다는 거. 그리고 넓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은 다 올라간 거예요. 이 이상 더 가면 그 땅이 그렇게 새롭게 얻는 땅이 별 득이 안 돼요. 너무 춥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먹어서 도움되는 땅은 북쪽으로는 다 먹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 이제 신라가 도와달라는 거 하고 그거 말고는 한반도 남부지방에 큰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이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신경 써야 될 애들이 너무 많죠. 뭐 후연, 거란, 부여, 숙신, 동부여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애들이 북쪽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반도 남부 지역을 굳이 신경 쓸 이유는 크게 없었죠. 근데 이제 신라가 도움을 호소하니 그때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인데 요 시기는 지도를 통해서 먼저 좀 느낌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고 뭐를 느껴주셔야 되냐면 뭐 물론 이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겠죠. 고구려가 전성기라고는 하지만 역시 중국에 있는 나라들이 크기는 크다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뭘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광개토대왕이 차지했던 영토인 거잖아요. 고구려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막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광개토대왕이 능력이 있어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분열된 상태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하나의 힘으로 통합되지 않고 있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빈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구려도 전성기를 이름을 날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장수왕의 고민은 뭐냐면 아버지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어요. 그럼 자기 선택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겠지. 근데 장수왕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 어 만약에 장수왕이 남쪽으로 진격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면 병력을 여기에 집중시켜야 될 텐데 그러면 아버지가 차지하셨던 요 땅을 무슨 병사로 지킬 거냐 이거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차지하신 영토나 잘 지키던가 아니면 뭔가 묘안을 내서 아버지가 얻으셨던 그 만주벌판 땅을 잘 지키면서도 내려갈 수 있는 도전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때 장수왕의 선택은 뭐였냐면 묘안을 내서라도 남쪽으로 진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묘안이 뭔지 알아야 될 텐데 장수왕이 뭔가 묘안, 그러니까 묘안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좋은 전략을 짜려면 일단 주변 상황부터 봐야 돼요. 근데 장수왕이 그래 내가 좀 뭔가 전략을 짜서 많지 않은 적은 병력으로도 요 만주벌판은 지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병력을 집중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뭘 이용하자는 거예요? 보이시죠? 중국의 이런 분열 상태를 이용하자는 거죠. 더구나 중국의 이 유연, 북위, 송 얘들은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세 나라는 이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편이라도 동맹국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수왕 생각에는 이 유연, 북위, 송한테 모두와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유연, 북위, 송 어떤 나라도 고구려가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거절하지 않을 거거든. 서로가 경쟁 중이라서 어느 한 나라라도 동맹이 필요하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장수왕은 이 셋 다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나라는 서로 경쟁 중이니까 고구려라는 동맹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셋이 경쟁하는데 이 셋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고구려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더블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장수왕은 이런 면을 이용해서 유연, 북이송 저 세 개 나라와 다 친하게 지내면 아마도 아버지가 차지했던 만주 이 지역은 많은 병력을 두지 않아도 저 나라들이 알아서 침략을 안 할 거다. 즉 유연, 북이송 저 세 개의 나라는 서로가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셋 다 친하게 지내기만 하면 저 셋은 우리 고구려를 공격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셋 다 친하게 지내는 다면 외교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남북조 또 유목민족인 유연 동시에 셋 다 친하게 지냄으로써 북방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를 옮기는데요. 기준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국내성이었죠. 국내성. 근데 사실은 장수왕은 그게 어디든지 간에 일단은 수도는 옮기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본인도 좀 아직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딱 이제 즉위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장수왕이 그 어리고 젊은 장수왕이 딱 있으면 그 앞에는 누가 있을 거예요? 다 대소 신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막 신료들이 있는데 신하들이 있는데 그 신하들 나이는 다 막 50대 후반 60대 이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럼 그 사람들은 장수왕이 즉위하기 이전에 누구랑 일을 했던 거예요? 관개토대왕이랑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차두리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두리도 그 아버지가 차범근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범근 하면 우리 시대의 손흥민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도 축구 선수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장수왕도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장수왕은 혼자 이겨내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장수왕 아래 신하들이 다 과거에 광개토대왕이랑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신하들이 볼 때는 장수왕이 왕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딱 번듯한 왕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어리고 잼민이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이 집권 초기에 뭐 이렇게 신하들한테 뭐 이렇게 할까 하오 이렇게 딱 어떤 명령을 내리면 신하들이 고지고대로 듣질 않아요. 장수왕이 무슨 명령을 뭐 이러이러한 정책을 실시할까 하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럼 신하들이 딱 듣고 있다가 아직 모르셔서 그런데 아직 어리셔서 그런데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왕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고지고대로 듣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장수왕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겠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좀 반대하고 막 신하들이 좀 조언 좀 하고 이랬다 그래서 이 신하들을 다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집권 초기인데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이 있는 지금의 수도 국내성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잔소리하는 이 신하들은 다 그 기반이 원래 수도였던 국내성일 테니까 국내성을 떠나면 이 양반들의 힘도 약해질 거고 나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의 신하들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수도는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아버지는 북쪽으로 충분히 올라갔으니까 아들 장수왕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어 한다고. 그죠?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갈 계획이면 그리고 수도를 옮길 계획이면 그러면 웬만하면 지금 있는 수도보다는 남쪽인 데가 좋겠죠. 그래서 기존의 수도였던 국내성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남쪽 어디 있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근데 국내성을 기준으로 그 아래 남쪽의 도시들 중에선 가장 매력적인 게 평양성이었던 거죠. 평양성은 지금도 북한의 수도죠. 평양성은 과거에 고조선 때 수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고구려의 수도가 되기 이전에도 마치 고구려한테는 뉴욕 같은 존재예요. 미국의 수도가 뉴욕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뉴욕을 더 뭔가 인상 깊게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평양도 그동안 수도는 아니었지만 거의 수도급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되게 거대한 도시인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장수왕이 봤을 때는 국내성보다 남쪽이기도 하고 한 나라의 수도로서의 재기능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해 있는 도시가 평양성이다 이렇게 본 거죠. 어, 가장 결정적으로 보시다시피 평양성 한가운데에는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 흐르듯이 대동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릅니다. 이게 이제 평양을 그렇게 큰 도시로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만큼 큰 도시로 발전시킨 계기가 바로 이 대동강이죠. 대동강. 아무튼 간에 이 평양은 굉장히 기존에도 원래도 되게 큰 도시였고 발달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국내성보다는 남쪽으로 천도한다라는 계획에 가장 적절한 도시가 바로 평양이었죠. 그래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남진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한다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하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나라는 바로 그 남쪽에 있는 신라와 백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미 봤어요. 신라의 누구? 눌지 마립간 때. 어, 그때 이제 고구려 간섭 탈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고 고구려가 직접 공격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를 끊는 거다. 그리고 이제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신라와 백제가 나제 동맹이라는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근데 얘들이 동맹을 뭐 하든 말든 장수왕은 내려올 거예요. 근데 장수왕은 내려올 건데 내려오면 두 개의 나라가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 백제가 있고요. 여기 신라가 있어요. 그러면 장수왕은 누굴 선택할 거냐 이거지. 이해되시겠죠?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얘기죠. 사실 장수왕이 백제와 신라 중에 어디를 먼저 공격할 것인가 요거를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몰라도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죠. 일단은 어, 더 먹고 싶은 땅이 어디겠어요? 우리나라 지형 동고서저 얘기하잖아요. 신라는 다 산맥지대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산맥지대에서 강이 시작해서 백제 쪽으로 지금의 호남이죠. 전라남북도. 그 지역 쪽으로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라가 다 산맥지대라면 백제는 다 강이 흐르고 평야고 막 이렇죠. 농사도 잘 되고. 그죠? 지금도 한국인들이 먹는 쌀은 대부분이 요 과거에 백제가 있었던 전라남북도 요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사실은 지형만 봐도 신라보다는 백제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형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백제는 사실 명분이 있죠. 과거의 백제 근초고왕이 장수왕의 조상인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죽였었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만 하는 그런 명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형으로 봐도 백제가 조금 더 매력적인 땅이고 과거의 그런 역사에 대한 명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수왕은 신라가 아니라 백제를 선택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백제왕이 괴로왕이었는데 인생이 참 괴로운 괴로왕이었는데 괴로왕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싸움 끝에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괴로왕은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수도가 함락됩니다. 이 당시의 수도는 기억하시죠? 한성이었어요. 한성. 그래서 고구려한테 이 수도 한성을 빼앗겼다는 건 한강을 잃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백제는 이제 완전히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 고구려가 자신들이 전성기임을 이미 한참 전부터 전성기였었지만 자신들이 전성기라는 걸 이렇게 백제 한강 유역을 빼앗음으로써 증명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장수왕은 이러한 사실들을 충주 고구려비에 적어놨고요. 이게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위한 비석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릉비를 만드는 거죠. 광개토대왕릉비는 이 광개토대왕 릉 앞에 서 있는 비석인데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고구려는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전성기를 벌써 두 개의 왕에 걸쳐서 이루고 있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어마어마한 진격을 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천하의 중심 뭐 이런 자부심을 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하의 중심은 뭐냐면
만약에 다른 나라가 자기들을 천하의 중심이라고 해. 그럼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가 자기들이 천하의 중심이기 때문에 고구려한테도 천하의 주변부로서 우리 중심을 따르고 어떤 복종해라, 불복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고구려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나라가 자기들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얘기한들 우리는 우리대로 천하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도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여준 거죠. 근데 고구려인들이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들이 이런 기록을 남겼기 때문일 거잖아요. 그 얘기는 고구려 정부에서 우리는 천하의 중심입니다, 이 얘기를 백성들한테 많이 했단 얘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고구려가 이렇게 천하의 중심까지 외치면서 잘 나갈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죠. 유목민족, 북조, 남조 이렇게. 그래서 어느 누구가 자기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해도 그걸 다른 데서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렇게 중국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위로 아래로 올라가면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말을 백성들한테 했으니까 계속 고구려는 우리는 천하의 중심입니다, 이걸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키는 게 언제 위기에 빠지겠어요? 바로 중국이 통일될 때죠.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만약에 중국이 통일되면 고구려는 천하의 중심이라는 이 인식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갖게 될 거다. 요것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